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 10강편에서는 동시대 미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시대 미술의 대표 작가인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크리스토퍼, 그 다음에 제니퍼 존스, 그 다음에 개념미술의 전반적인 작가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교재로는 298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과 새로운 언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을 동시대 미술, 컨템퍼러리 아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입체파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그 동시대 미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거기서부터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시대 미술을 특징 짓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바로 다양성과 모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과 모호성을 이해하는 게 현대 미술에서 가장 큰 중요한 지점입니다.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흐르면서 예술가들은 더 치열하게 이 독창성에 매진했고요. 그래서 기존 작품과 다르게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기존 작품을 복제하면서 개인적인 새로운 내러티브를 강조하거나 전통과 현대를 혼용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이제 21세기 예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작품의 명료성보다는 모호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또 독자들, 관객들로 하여금 현대 미술이 어려운 지점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을 보고 명료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특징들을 그 관람객들이 각자의 자기의 입장에서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작품이라는 게 작가가 스스로 완성해서 전부 다 완성된 것이 작품이 아니라 관람객의 반응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저자의 죽음, 작가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은 사람들을 잠시라도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만드는 게 작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미술은 번역으로는 현대, 근대 이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 근대미술관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시대 미술은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역에서는 동시대 미술, 현대미술, 당대미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동시대 미술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철학자 이브 미쇼가 1978년도 70년대 이후의 미술을 동시대 미술이라고 구분한 데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은 인상주의 이후부터 모더니즘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미술 사학자들은 지칭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시대 미술을 현대 미술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시대 미술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미술은 동시대 미술로 더 많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 이루어진 미술 전반적인 흐름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이 예술가의 독창성에 중심이 뒀다면 동시대 미술은 다양한 이야기의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다원주의 시대에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은 없습니다.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의 큰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적인 것의 창조와 감상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확장과 효과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동시대 미술은 미적인 감동이 목표가 아니라 타자들이 세상을 보는 독창적인 방식을 미술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 전시 장소는 미적 체험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장소이자 다양한 타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공감하는 장소가 이제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일반 관람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작품의 표현 방식이 어렵다기보다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모든 미술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미국 미술이 이제 세계 미술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잭슨 폴록을 키운 것도 있지만 이 잭슨 폴록을 위시로 한 추상 표현주의 작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숨을 앗아갔고요. 기술이라든가 과학 문명이 인간에게 굉장한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술가들 또한 다양한 핍박을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시기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옮겨간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이러한 작가들을 전쟁이라는 상처를 안고 망명한 이 작가들, 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다양한 미국적 그 문제들을 접했던 작가들이 바로 이 추상표현주의를 만들었고요. 이 추상표현주의에 반대해서 생겨난 팝아트는 이 추상표현주의 자리를 금방 꿰차게 됩니다. 이 팝아트의 선구자인 로버트 라우센버그하고 제스퍼 존스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추상표현주의가 잠식해버린 이미지라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요. 이를 위해서 합작작품, 공동작품인 콜라보레이션 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팝아트를 추상표현주의만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게, 원래 미국 미술은 추상표현주의가 미국 미술의 대표로 키우려고 했으나 이제 미국 미술 하면 팝아트 작가들이 가장 대표 작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잭슨 폴록입니다. 추상표현주의 하면 잭슨 폴록. 잭슨 폴록이 지금 드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넓은 캔버스 위에 이런 깡통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물감을 마구 뿌려대고 움직이는 이런 액션이 취해지는 동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잭슨 폴록의 넘버 5 같은 이런 작품, 이 작품은 넘버 1부터 해서 계속 번호만 매겨지고 있는데요. 넘버 5 같은 경우는 2006년 경매에서 엄청난 최고의 낙찰가로 낙찰된 작품입니다. 이 추상표현주의 특징이 화가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 사조인데요. 이 추상표현주의의 뿌리를 보면은 초현실주의의 그 추상적 초현실주의가 주장했던 마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무의식의 그 근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도대체 뭘 그린 건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또 여기에 비평가들은 이걸 우주라든가 소우주라든가 뭐 다양한 이론들이 이런 작품에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예술은 어려워 하면서 점점 예술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추상 표현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추상 거부로 등장한 게 바로 팝아트입니다. 팝아트의 시작은 먼저 라우센버그의 콤바인 페인팅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라우센버그의 침대라는 작품은 실제 침대의 이불이라든가 침대에 쓰여져 있던 베개 이런 것들을 페인팅 작업을 조금 해서 이제 본인의 회화 작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오브제를 직접 사용하고 거기에 작품을 했던 이런 작품이 콤바인 페인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어느 날 캔버스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신의 침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라우센버그는 오히려 이런 침대 작업을 통해서 침대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이 침대에 머무는 동안에 잠, 꿈, 병, 섹스와 관련된 연상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꼭 그림을 캔버스에만 그려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저희 교재 303페이지에 보면 추상거부 해갖고 라우센버그의 침대라는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이러한 화가의 감정을 기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팝아트 작가의 선구자로서 후대 작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입니다. 이러한 라우센버그와 같이 동료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작가가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제스퍼 존슨입니다. 제스퍼 존슨은 미국의 깃발인 성조기를 이렇게 회화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미국 미술의 수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우센버그가 정열적이고 혼란스러운 제작 기법을 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제스퍼 존스는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한 이미지의 그 미국식 팝아트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성조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스퍼 존스의 작품을 통해서 성조기는 굉장히 신성하고 위대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조기지만 회화 작품으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존재의 회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스퍼 존슨에 대해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화가에게 주는 가장 영예스러운 자유의 메달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그 제스퍼 존슨이나 그 라우센버그를 이었던 팝아트는 1960년대 초엽에 뉴욕을 중심으로 출현을 했는데요. 원래 팝아트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말에서 미국에 등장한 예술 사조고 추상 표현주의의 반작용 또는 확장으로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 미국 사회와 영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영국에서는 약간 이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미국은 오히려 이런 소비 문화를 찬양하고 그다음에 대중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예술로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친숙해하는 광고판, 대중매체 또는 그 대중의 연예인, TV, 잡지, 광고, 흔한 그 대중이 쉽게 선택하는 물건 등이 주로 소재로 사용됩니다. 팝아트의 특징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면은 직접 관찰된 실제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2차 가공, 그러니까 전사를 해서 그 위에 새롭게 또 그려내는 그러한 가공 기법, 꼭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이런 가공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보다는 오히려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용하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평면 색채와 원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에로티시즘 같은 굉장히 성이라든가 상업화된 성 등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먼저 영국에서 시작된 리처드 해밀턴의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게 흥미롭게 만드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했던 팝아트에 시작된 작품인데요. 이 바디빌더 같은 남자의 막대사탕, 들고 있는 이 막대사탕에 팝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에서 팝아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은 그 당시에 그 가정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소비 물건들을 이렇게 곳곳에 사놓고 있는 걸, 대중적 소비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해서 콜라주 작품으로 했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앤디 워홀이 적극적으로 미국식 팝아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앤디 워홀은 이렇게 마릴린 monroe,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 마릴린 monroe를 적극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마릴린 monroe가 1962년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작품으로 임했는데요. 마릴린 monroe의 이러한 작품들을 실크스크린이라는 복사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릴린 monroe의 작품은 초상화라기보다는 가면에 가깝습니다. 상품화된 배우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릴린 monroe의 실제 모습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대중적, 우리가 보고 싶은 아이콘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금발머리의 미소, 육감적인 몸매 등이 그 특징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캔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캠벨 수프 통을 오히려 화가는 열심히 그려냅니다. 상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화 작품 등이 상표로 이용됐다면 거꾸로 상품이 이제 명화 작품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슈퍼마켓에 이 평범한 물건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이해하는데 고급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게 바로 팝아트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래도 미국 뉴욕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지적인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만화라든가 키치적인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히텐슈타인 이런 만화 작업을 하게 된 게 그의 아들이 미키마우스 그림을 보면서 아빠는 이렇게 못 그릴 거야 했던 말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아들을 위해서 이것 좀 봐 미키 이 작품을 하면서부터 만화 작품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만화라는 게 만화 특유의 다층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쿨한 표현이 갖고 있는 긴장감이 나를 매료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패러디를 통한 팝아트가 바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우리 그 삼성의 그 비자금 사건으로 유명해졌던 행복한 눈물입니다. 행복한 눈물은 마이크 세코스키의 만화 작품에서 유래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삼성가에서 이게 이제 비자금 사건으로 연루가 되자 아니다. 나는 그 작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거는 서미갤러리 대표 홍성원 씨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논란이 됐고 미술품 중에 유일하게 특검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렇게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삼성 비자금 사건이 연루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건을 접한 안토니오 드 펠리페라는 사람이 2007년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삼성의 애니콜을 가지고 애니콜과 행복한 눈물이라는 패러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개념 미술입니다. 예술과 문화는 미와 양식이 아니라 언어와 의미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의 의자, 사진으로서의 의자, 사진적 의미로서의 의자 이렇게 세 개의 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 의자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가 왠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들어서서 이제 예술은 오브제까지도 모조리 제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미술가들은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품의 생산보다는 작품을 기획하거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고 기획하여 완성한 뒤 작품을 본 뒤 관객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끔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어떻게 보면 이 다 개념미술의 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크리스토의 환경예술입니다. 크리스토는 우리가 대지예술가 혹은 포장예술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환경예술가로, 환경미술가로 불리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토는 달리는 울타리라는 작품처럼 온 지구를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했던 작업 중에 일본에 이제 설치했던 우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드로잉을 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실제 작품으로 만들어서 설치했던 그 모습입니다. 1340개의 파란 우산을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일본의 19km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까지도 지구 대지까지도 온통 화가들의 이제 예술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대지예술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이 환경예술을 끝으로 해서 1편은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 동시대 미술의 현대 경향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